일부 추석 그리고 감춰진 현실. 추석날 아침 정길과 미숙의 집은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손주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딸 민서와 사위도 도착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길의 서운함. 준호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매일 산에 다니세요? 힘드시죠? 정길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없어도 우린 잘 살아. 걱정 말고 너희들 살림이나 신경 써. 겉으로는 덤덤했지만 정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준호가 한 번이라도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미숙의 속마음. 미숙은 아들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영 시원찮구나.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아빠는 괜찮다고만 하고.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병원은 가봐야죠. 미숙은 그래, 네가 엄마 아프다고 하면 내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준호가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숨겨진 진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모여 밥을 먹는 동안 미숙은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렸고 미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갈비가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집에서 사온 건데. 정길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맛있어. 그런데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말이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명절이었지만 정길과 미숙은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현실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2부 자녀들의 현실. 추석 다음날 준호와 민서는 부모님 댁 근처 카페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준호였습니다. 요즘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왠지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 것 같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런데 우리도 참 힘들잖아.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안 따라주니.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언제 살릴지 모르고 아파트 대출금은 매달 나가고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야. 민서는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도 육아 때문에 직장 그만둔 지 꽤 됐잖아. 내가 다시 일 시작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만큼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고. 두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만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정길은 홀로 방에 앉아 병원 영수증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앞으로 지출될 병원비 내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정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정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기대고 살 줄 아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그만 가봐. 정길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의 오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3부 숨겨진 아픔과 깊어지는 오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떠난 뒤 정길과 미숙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길은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정길은 아침 일찍 자식들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데 혹시 큰 병인가요? 의사는 정밀 검사 후 협심증 진단을 내렸고 혈관이 좁아져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라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길은 수술비 걱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수술비와 입원비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민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잘 지내세요? 그래. 바쁠 텐데 무슨 전화냐? 끊어라. 아빠는 너희들 없어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니까. 준호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끊으라고 하시네. 우리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민서도 동감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아버지 아픈데 없냐고 걱정하시면서도 막상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화를 내시고 우리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 게 분명해. 두 남매는 부모님이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보며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부 병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며칠 뒤 정길은 결국 병원에 홀로 입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악화된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병실에 누워있으려니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집스러운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왜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먼저 말했더라면 이토록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정길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에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엄마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준호는 별일 아닐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시 주무시거나 핸드폰을 못 보셨을 수도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숙은 잠 못 이루고 아침 일찍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영수증에 적힌 협심증 수술이라는 글자를 보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저렇게 괜찮은 척하더니. 미숙은 준호와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 혼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것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준호와 민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두 남매에게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한 준호와 민서는 앙상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정길은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부 병실에서의 눈물, 진심의 대화. 정길이 입원한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만 감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준호와 민서. 서로를 향한 말 못할 서운함과 미안함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준호와 민서의 고백. 한참의 침묵 끝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저희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셨다면 저희는 더 힘들어요. 민서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부양할 여력이 안 돼서 서운하셨죠? 저희도 정말 속상해요.
결혼하고 집 대출에 애들 학원비까지. 저희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정말 버거워서 그래요. 저희도 죄송해요. 두 남매는 그동안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길의 후회. 자녀들의 진심을 들은 정길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오해했던 자신의 이기심을 후회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들만큼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저희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셨다면 저희는 더 힘들어요. 정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했다.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늙은 부모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미안하다. 정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준호와 민서는 아버지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부 가족의 협력 함께 가는 길. 정길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병실에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알아보고 민서는 퇴원 후 아버지가 드실 건강식 식단을 짰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아버지 옆에서 제가 간호해드릴게요. 정길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쁠 텐데. 괜찮다. 그럴 필요 없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릴 차례예요. 민서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의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정길은 딸의 격려를 받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의미. 정길은 자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짐이 사실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민서 또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진 가족은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길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적만 흘렀던 집은 준호와 민서가 오가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길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부 다시 찾아온 추석, 그리고 새로운 가족. 정길이 퇴원하고 맞이한 첫 추석, 집안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명절 전날 미리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은 내가 혼자 다 할 테니 너희는 쉬어라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고 좋잖아요. 작년처럼 혼자 다 하시다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에 미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 모두의 노력. 준호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레시피를 익히고 서툴지만 정성껏 고기를 손질하고 물을 썰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끓인 거예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수줍게 국을 내놓았습니다. 정길은 아들이 끓여준 국을 한 숟갈 맛보고는 네가 끓여서 그런지 더 맛있구나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입맛이 돌아온 듯 정길은 국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며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엄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가 엄마 아빠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미숙은 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정길은 작년 추석에는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와 민서도 저희도 부모님 부양 못해드린다고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현실이 버거워서 마음과 달리 행동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길은 우리 가족 이제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힘든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팔부 함께하는 노후 새로운 일상. 명절이 끝난 후 준호와 민서는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살뜰히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얼굴을 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길은 괜히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우리 때문에 희생할 필요 없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민서는 희생이 아니라 저희의 행복이에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며 부모님의 노후를 챙겼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약속. 정길과 미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길은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미숙은 딸과 함께 병원에서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정길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의 복지제도를 활용해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민서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대신 자식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정길과 미숙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아주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고 정길은 그런 손주들을 보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정길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의 힘든 현실을 이해해준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부양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구부 부모의 새로운 도전. 정길은 건강을 되찾은 후 준호와 민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수필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난날의 삶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옆에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자녀들의 응원. 정길은 자신이 쓴 수필을 준호와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글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요즘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없는데 이 글을 책으로 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는 출판사 쪽에 알아볼게요. 민서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삶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모두의 꿈. 정길은 자녀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아버지는 짐이 아닌 힘이었다였습니다. 책에는 한 가장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길의 이야기는 많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책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정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정길의 연설. 정길은 책 출간 기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저와 같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을요.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진다면 부양은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길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10부 미디어의 관심과 가족의 변화. 정길의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정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정길도 이런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이라며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는 정길과 미숙, 준호와 민서까지 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된 이야기. 인터뷰에서 정길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아픈 몸을 숨겼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와 민서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만 아팠던 속사정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진 이후 부양의 무게를 동행의 기쁨으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후 정길 가족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우리 가족도 용기를 얻었다며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의미. 정길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부양이라는 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길은 자식들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젊은 시절 꿈꿨던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민서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진 정길의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11부) 새로운 삶을 위한 이사. 정길의 가족 이야기가 방송을 탄 후 준호와 민서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정길과 미숙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 준호와 민서는 부모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나란히 집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길은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미숙은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은 이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진 가족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꿈. 정길은 자식들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젊은 시절 꿈꿨던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의 인쇄로 번 돈을 자식들에게 보냈지만 준호와 민서는 그 돈을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 다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정길은 그제야 부양의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양의 의미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진 정길의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12부) 함께하는 여행 추억 만들기. 정길은 자식들이 돌려준 책 인쇄로 아내 미숙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길은 평생 고생만 한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우리 자식들 덕분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재회. 베네치아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곤돌라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정길은 곤돌라 위에서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 내가 젊은 시절에 당신에게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주고 예쁜 가방 하나 못 사준 게 한이 돼. 미안하다. 미숙은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만으로도 행복했어. 지금 이렇게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로마에서의 새로운 추억. 베네치아를 떠나 로마에 도착한 두 사람은 콜로세움을 보며 지난날의 삶을 회상했습니다. 정길은 나도 젊은 시절에는 이 콜로세움처럼 웅장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고, 미숙은 여보, 당신은 이미 멋진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이고 나에게는 가장 든든한 남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준호와 민서는 매일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미있으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자식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길과 미숙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길은 준호와 민서에게 너희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고맙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민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길의 가족은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3부) 삶의 기록, 가족의 유산. 정길은 이탈리아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다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의 주제는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부모와 부양의 의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책에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았습니다. 글쓰기, 가족의 소통 창구. 정길은 글을 쓸 때마다 준호와 민서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이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고, 민서는 엄마와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글에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정길은 자녀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글쓰기는 더 이상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유산. 정길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또다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이야기가 가족의 소통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우리 가족도 작가님처럼 서로에게 솔직해져야겠다며 공감했습니다. 정길의 가족은 더 이상 부양의 무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길이 남긴 책은 단순히 그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닌 힘이라는 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14부) 추석, 다시 찾아온 기적. 1년 만에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준호와 민서는 이사온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길과 미숙은 너희 힘들게 왜 이러냐며 만류했지만 자식들의 진심에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준호의 집은 온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정길은 손주들에게 자신의 책을 읽어주며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힘들고 외롭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니 정말 행복하구나.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도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추석 당일 밤 모두가 잠든 후 정길과 미숙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길은 여보, 우리 정말 복받은 것 같아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그러게, 우리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눈 가족.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단단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평생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15부 가족의 완성, 진정한 동행. 1년 후 정길은 다음 책인 함께 걷는 길의 출판 기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미숙과 준호, 민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길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저와 같은 모든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아픈 몸을 숨겼고 자식들은 부양의 의무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가 매일 병원을 찾아와 간호해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네가 얼마나 든든한 아들인지 깨달았다. 네가 해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은 내 삶의 가장 큰 위로였다. 그리고 딸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네가 매일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너의 따뜻한 마음은 내 병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정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준호와 민서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길은 마지막으로 아내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다. 고맙다. 정길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법을 찾은 그들은 이제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